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우리 박 시장님하고 매주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국회에서 학습도시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이거 갖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논의도 사실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은 광명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서 하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범위를 좀 줄여서 얘기하되 다른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여러 번 눌러야 넘어가네요. 네, 뭐 지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AI 키오스크 뭐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지금 80한 6개 이제 시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수도권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인구가 주는 옆에 부천시도 인구가 줄고 있고 광명은 정확히 제가 인구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증발과 소멸의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증발은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가 AI 때문에 또 로봇 때문에 또 소멸하는 거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고요. 세대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촌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농사 질 사람 없을까 이제 걱정하고 있죠.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농사도 짓고 있고 젊은 농부들, 청년 농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변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수도권은 이제 남의 얘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도 변하고 있고요. 저도 집은 서울인데 직장은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예, 월급 주는 사람은 충남이고요. 예, 먹고 자고 세금 내는 건 서울에서 사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지 중에 하나인 게 이게 인구, 우리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잘 체크가 안 되네요. 예. 인구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이제 이번에 새로 발표된 계획에도 보면 대한민국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조선욱 교수님도 사교육 문제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수능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청년층의 학력이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우리 이렇게 연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교육에 투자했는데 과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역량은 어디가 있을까? 예, 조금 의아하죠. 예, 뭐 인구가 주는 것만큼 역량도 굉장히 빨리 소멸해 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대학 들어가면 거의 애들이 써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학 때 4년 동안 배운 거 회사 가면 거의 1년 반이면 다 이제 동이 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평생 교육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학교 교육 제대로 하면 평생 교육이 필요 없을까? 또 이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생 교육이 우리 2001년부터 우리 광명도 이제 학습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 도시라는 개념, 우리 이제 광명 같은 경우 광명이라고 하는 요 지역적 바운더리만 갖고 생각해서는 이제는 좀 어렵다. 우리 옆에 있는 대도시인 서울도 있고 인근 도시인 부천, 시흥, 안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26개 시군구가 있지만 이제 같이 더불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 우리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 잠시 제가 평생교육 사실은 우리 학습원에서 평생 직업교육이라고 키워드를 줘서 제가 바꾸지는 않았어요. 평생 직업교육의 현실을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사실 평생 직업교육하면 직업교육은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하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통상 평생 직업교육 같이 붙이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까 저처럼 예, 광명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광명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누가 과연 일자리와 관련한 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는가 여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자리에서 가장 문제는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50세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3세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23년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어디 있죠? 이쪽이 더 빠르군요. 네, 사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다시피 한국과 일본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뭐 이렇게 임금 차가 나죠. 그런데 임금 차가 한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1순위가 대기업입니다. 2순위가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기업이에요. 공무원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OECD 국가들도 다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간 임금 격차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용부에서 독일식 뭐 일학습 병행제 이런 걸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일찍 직업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학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이 대학 레이블을 결정하고 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거기는 대학 등록금이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 교육이에요. 우리 평생 학습 이제 우리 뭐 학습비 지원, 바우처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상은 아닌데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을 이제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학 갈 것 같은데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력과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시험도 보고 우리 같은 수능 시험이 아닌, 그래서 좀 고민인 거예요. 이 일자리 우리 그 평생 학습 이렇게 해서 이제 50세 은퇴하고 73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굉장히 우리 이제 시장님도 고민인, 우리 이제 일일 시장님도 와 계신 청년,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할 거고, 또 일부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런 일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일자리가 아닌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지역 예컨대 이제 광명에서만 보면은 뭐 예컨대 우리 광명에는 어느 기업들이 있나, 또 아까 같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학습 기회는 어디서 제공할 수 있나,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 그럼 우리 바우처를 갖고 다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지역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과연 일자리 문제는 어디까지가 이게 지역 바운더리가 있는가. 예컨대 우리 바우처 갖고 절대 서울로 못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학습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일자리 문제와 학습의 문제,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민간 기업과 공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너무 많다. 이게 이렇고요. 이제 일자리 문제가 그렇고, 또 평생교육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죠. 202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성인의 평생 참여율,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듯이 아까 10%라고 그랬는데 평균 42%나 된대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모이신 분 중에 10명 중에 4명이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한 번도 안 갔고요. 지금 세금이 좀 아까워요. 빨리 저도 강남에도 그런 거 생기면 바우처 쓰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42%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또 낮은 수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능에 쓰는 사교육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역량이 떨어진 이유가 과연 이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서 이 역량이 떨어지는 건가?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광명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학습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왜 참여를 안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첫 번째, 세 번째가 시간 문제입니다.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들이 없으신지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이제 학습비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뭐 12.2%가 이제 학습비가 좀 비싸서 못 배운다. 아까 우리 일일 시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것이 학원 다니는 것보다 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특히 누구한테 크냐면 취약계층한테 큽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임금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죠? 아까 필수 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돈 문제 누군가 대신 그분 대신 일을 하려면 누군가 그분을 대신 고용해야 되니까 사실은 돈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다. 사실 그분들한테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좀 시간이 되시면 시민들한테 시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바쁘셔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나눠줄 시간이. 어쨌든 시간과 돈 문제 우리 인생에도 큰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술 먹느라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전달 체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시도진흥원, 평산도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건 제가 키워드로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우리 박 시장님 같이 이제 의지가 강한 시장님이 이제 부임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같이 조례 또는 법으로 이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렇게 못하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구축은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 예산을 조금 넓게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한 90조가 조금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전체 예산이 정부 부처 예산으로 보면 교육부가 제일 많아요.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한 88조 정도 예산되는 것 중에 우리 평생교육 예산은 1.1조 그래서 한 1.4%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습도시 운영하는데 물론 중앙정부가 많은 돈을 주지는 않는데요. 시에서 다 돈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바우처도 그렇게 주고 아까 206억까지 이렇게 바우처 누리고 K무크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80조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감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계속 이제 학령 인구 줄고 있죠. 제가 증거발과 소멸의 시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령 인구도 주는데 예산 시도로 가는 예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1.5회가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건 제가 슬라이드에서 빼놨는데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들도 늘렸어요. 학생은 주는데 물론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대학 예산 계속 줄었고 평생교육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역량이 떨어지는 그래프 보셨죠?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중등 단계까지는 예산을 굉장히 쓰다가 대학 들어오면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서는 절대 노벨상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OECD 평균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예산 돈을 사교육비를 쓰는데 일단 대학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쓰시는데 정부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현상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 대학, 그다음 우리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정부가 1.4%밖에 쓰지 않는 이런 현실. 그렇다고 해서 다 시장님한테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 말고도 많은 부처가 여기 쭉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많은 부처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앙부처, 오른쪽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교육청 예산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서울이고. 그리고 정부도 보면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교육부 예산 말고도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도 쓰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처가 국민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꼭 교육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는 학교로 가는 거 빼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죠. 여기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육부가 그렇게 평생교육에 과연 관심이 있는가 의아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시장님들이 나서야 될 때구나.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고 교육청 옆에 교육청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학령 인구는 주는데 여전히 학교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1년에 17개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학습원에 지원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시장님이 꼭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 기금으로 지금 고등 평생 특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나. 또 아까 같이 필수 인력들은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들이 또 학력도 좀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참여율이 낮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광명만이라도 우리 학습비를 지원하는 거 아까 이제 연령도 나누시고 했는데 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공적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학습하겠어요?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학습원이든 어떻게든 접근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좀 생각이고요.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아까 이제 조순옥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김민석 의원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우처를 만들었는데 바우처는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님들, 시도지사님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226개 시장, 시군, 구청 어디가 더 바우처를 많이 확보했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해놓으면 이제 시장님들 좀 긴장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 도시 내에서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많은지 학습 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많은지도 좀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우처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우리 읍면동 우리 이제 광명은 다 동이죠. 예, 동에 다 평생학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또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 센터가 우리 이제 학습원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마을 단위로도 있는 거죠. 동 단위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인력도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사실 그것도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읍면동 평생센터를 어떻게 또 운영할 건가. 예, 지난주에 이거 갖고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평생교육을 좀 더 해라라는 것도 있고, 요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제 드렸던 것처럼, 예, 이 강남이 인구가 한 53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일자리는 한 100만 개 정도 돼요. 마침 제 일자리는 강남이 없어서 전 충남 아산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과연 광명의 생활인구, 우리가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뭐냐면 광명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광명에 일하러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안 살고, 그리고 광명에 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씩 체류하시는 분들을 생활인구라고 그래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정주인구라고 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평생학습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 기회도 화두입니다. 잠만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평생교육은 좀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슈를 갖고 이렇게 뭐 여기 춘천의 석사천 그 꽃길 가꾸기 사업들 지역 주민들이 그럼 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래서 같이 주민 참여를 위한 이런 사업들 이렇게 보면 학습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꽃 심는 건데 그냥 한 평짜리 주말 농장처럼 꽃 가꾸는 게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주민 참여 또는 주민 활동 뭐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례도 있고 사라져가는 골목 책방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책방 한쪽 귀퉁이에 저자가 와서 같이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하고 그 저자가 오는 인건비를 시에서 대주고 또 이 뭐 주민들은 또 그런 와서 학습 동아리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큰 학습원에 오지 않고도 그냥 마을에 있는 그런 뭐 카페나 뭐 이런 책방 뭐 여기 이제 여러 사례들이 여기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시면 KBS에서 다뤘던 우리 사라져가는 책방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평생교육이란 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마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례를 해놓은 거고요. 농업은 이미 아까 이제 제가 바뀐다고 했죠.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팜 등 해서 농업 생산, 가공, 또 향유하는 농업, 여기 뭐 와인 같은 뭐 이렇게 해갖고 농업도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교육이 이제 마을 지역 단위에서 진화를 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려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뭔가 같이 융합하고 같이 이제 연계, 협력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에서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건설, 토목 이런 거 같긴 한데 이 안에도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평생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평생교육의 영역,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제가 사는 강남 모 동네에는 모아타운이란 걸 한다고 주민 서명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모아타운이 뭐냐 했더니 대규모 아파트를 다시 없애고 지금 있는 연립주택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뭐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아파트를, 아니면 뭐 그냥 골목을 개선하고 싶으면 골목을 개선하는 뭐 이런 거래요. 근데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회를 들으러 갈까? 그래서 보니까 예, 거기에 저는 이렇게 도시재생, 요즘엔 도시를 재개발하지 않고 다 재생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학습 동아리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 서로 만나서 서로 우리 마을의 전통, 역사, 장점 이런 것들을 서로 주민들끼리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저는 그게 학습이라고 봅니다. 꼭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만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마을을 바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평생학습 도시 지원 사업에, 특성화 사업에도 도시재생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습과 일자리는 이제 따로 갈 수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일을 은퇴하고도 한 몇십 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 도시의 사업의 일환으로도 일자리라는 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는 학습의 결과가 꼭 학습하는 것, 물론 그 배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름 뭔가 또 뭐 우리가 일자리나 취업이나 이런 걸 하고 같이 고민한다면 결국 지역성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우리 농사 짓는데 뭐 어디 공중에다 대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털을 다 디디고 이렇게 이 농사를 져야 되듯이, 저는 일자리와 학습은 결국은 이 지역의 문제다. 그래서 광명의 주민, 누가 시민인가, 아까 같이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생각도 하고, 또 일자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광명이라고 하는 요 구역, 우리의 이 범위,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 원 또는 평생학습을 하는 전담부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일자리 문제나 아까 같이 도시재생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도시의 산업, 문화, 경제, 또 관광 같은 이런 과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서 저는 시장님이 꼭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제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보고서를, 우리 교육계에 던지는 보고서를 한 4번 정도 썼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2022년도 보고서가 없는데요. 72년, 96년, 15년에서 뭐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마침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보고서에 작성에 참여를 했어요. 첫 번째 보고서가 1972년에 나온 에드가 포르 러닝 투 비라는 보고서입니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 존재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비동사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주어가 바뀌면 이제 동사가 바뀌는 게 영어의 비동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번역을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보고서 때문에 1980년 우리 헌법 개정할 때 이제 평생교육을 국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 이것이 평생교육의 출발이기도 한데, 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이라고도 이제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96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긴 한데,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많이 알기 위해서, 잘 행동하기 위해서, 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3가지 이유를 더 붙여서 이렇게 학습의 의미, 여기 이제 학습의 4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자크 들로르라는 사람이 내놨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 왜 대학 왔니?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럼 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봐요. 왜 평생학습 참여하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있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자 이제 동기는 다 달라요.
뭐 취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도와주기 지역 주민들이 이런 학습 동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도시가 있는 거고 우리 학습 지원금도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은 작년에 나왔고요. 15년에 나온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공동제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인류의 지식 유산은 자연 유산, 문화 유산과 더불어 지식 유산은 같이 더불어서 향유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다. 나 개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광명의 이 학습도시 광명이 이제 우리 학습 지원금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는 광명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우리가 되는 마을 뭐 공동체가 되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건데요. 현실은 저렇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현실은 그 공평, 평등, 뭐 현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밑에 보면 저희는 왜 평생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좀 제거를 하는데 평생학습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장애물을 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필수 근로 인력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이 부족한 게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이게 장애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가 들어가지만 사실 시간도 부족해요. 일하느라고.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도 접근하고 근거리 학습만 구축한다고 읍면동 평산센터 구축하고 이렇게 학원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시간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을 근본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제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되고 뭐 이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필요한 역량 쭉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사실 알죠.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아까 돈도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뭐 역량이란 얘기하고 뭐 요거는 좀 건너갈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광명시 차원 뭐 광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간에 저는 조금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또 요즘에 또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 또 뭐 자활 기업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내에서 하는 그리고 뭔가 지역에 뭔가 성과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이슈 현안을 해결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 우리 뭐 학습 기업, 학습형 뭐 우리 일자리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서울로 가지 않아도 굳이 큰 도시로 가지 않아도 광명 내에서 좀 소화해내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좀 서울하고 좀 차별되는 도시만의 장점이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얘기는 건너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건너가고요. 이제 5차 기본계획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 광명에도 대학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아까 질문한 거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 지역에 있는 공공 민간 기관들 이렇게 이제 엮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또 하잖아요. HRD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광명만의 어떤 평생학습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광명의 평생학습이 우리 학습비 지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사회적 가치는 학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 안에서 같이 해볼 것인가. 이제 학습이 출발이긴 한데 학습을 통해서 다른 이슈들,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이제 아울러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 또 지역만의 우리 광명 지역만의 색깔을 갖는 평생학습을 만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제 엮어낼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